네, 한번 16번 문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우선 그 사자성어가 제시되어 있고 그 중간중간 괄호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소리내서 읽는 도금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런 다음 그에 해당되는 글자로서 타당한가. 물론 이제 선택지 글자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글자를 보면 거기에 휩쓸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많이 암기해 왔던 이런 그 경험에 기대해서 우선 도금으로 먼저 쭉 읽어보는 그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누란지새 그리고 구밀복검. 그래서 일단 거기에 한글로다가 노란지새에서 새 그리고 구밀복검 할 때 밀 이런 식으로 그 도금을 먼저 써두는 이게 필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뜻을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야 되겠죠. 노란지새라고 하면 위태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위태롭다의 근거, 그 사자성어 전체의 뜻을 의역의 형태로만 기억하는 것보다 일단 낱글자 하나하나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더 기본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1차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이 1차적 의미를 정확히 알 때 2차적인 의미는 갈래가 조금 어긋나게 여러 갈래로 확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암기한 것과 시험 문제에 사용된 것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도 이걸 연결 지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1차적인 의미에 충실할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지새, 이것이 위태롭다 이렇게 이해될 것이 아니라 계란을 쌓아 놓은 형세, 이렇게 낱글자에 충실하게 해석을 할 때 그때 계란을 쌓아 올린 것, 공을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린 것처럼 조그마한 충격이 주어져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계란을 쌓아 올린 형세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뜻을 고려하고 선택지로 가보면 1번과 4번, 2번과 3번 이렇게 글자가 짝이 돼 있죠. 이때 1번하고 4번에는 벼화 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문제풀이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벼, 쌀, 이것은 돈을 대신하는 것으로 바로 세금을 내는 대표적인 도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뜻하는 이런 의미일 때 1, 4번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1, 4번을 먼저 지우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2번, 3번, 1, 4번을 확실하게 지울 자신이 있다면, 그 글자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면 2, 3번으로 그 정했을 때 2, 3번에 똑같은 글자는 없는가 이렇게 볼 때 네 번째 마지막 것이 역시 똑같이 나무목이 쓰인 것으로 동일한 글자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죠.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운데 두 개, 그래서 구밀복검 아니면 경전하사, 이 두 개 중 하나만 정확히 판단하더라도 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구밀복검 하면은 입에는 꿀을 바른 듯, 비유죠. 꿀을 바른 듯 달콤한 말,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그걸 해주는 것이고, 복검, 배에는 칼. 그러니까 여기서 입과 배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의 의미는 입은 말, 그래서 드러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 배는 속에 품고 있는 속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과 품고 있는 속마음, 이것을 대비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입에는 꿀을 바른 듯 그렇게 달콤한 말로서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걸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칼을 품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 꿀밀자가 쓰여야겠는데, 그럼 꿀밀이라고 하면은 바로 벌레충, 꿀벌을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그럼 2번에 쓰인 밀자는 뭐예요? 밑에 밀산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빽빽할 밀이라는 글자죠. 글자 모양으로 설명해 본 바도 있었던 글자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간머리, 이것을 이제 그 마천루처럼 산의 그 나무 꼭대기에 그런 모습이라고 본다면, 중간 부분에 있는 그 반드시 필, 이 글자를 모양 위주로 사용된 경우라고 했었죠. 여러 빽빽한 나무들이 서로 뒤엉킨 그런 모습, 이걸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경전하사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새우가 죽는다, 이런 뜻으로 볼 때 새우, 여기도 역시 그 부스 어느 것이 쓰일까?
꼭 벌레충이 쓰일까? 이 부분이 직접 연결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벌레충자는 벌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조개를 나타내는 해산물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에도 사용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갑각류인 그 새우 여기에도 이 글자가 사용이 됩니다. 적어도 이번에 쓰인 글자를 보면은 굿으로 이게 쓰이는 양상 요거하고 견주어 본다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가까울까 하면은 그래도 벌레충자가 그래도 가깝죠. 그래서 비교해서 이해한다면 좀 더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일몽에서 가짜에는 그 회나무가 이걸 그 사용하는데 괴화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순우분 고사에 그 집 앞에 괴화나무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괴화나무 밑에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이 글자를 쓰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그 도금에 기대서 굳이 괴화나무라는 뜻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무목에 기대서 그냥 나무의 가지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정정에 밑줄 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문맥 활용해야 되겠죠. 바로 앞에 서류 내용을 정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류 내용. 바로 앞에서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그래서 문서, 어떤 책의 편집 이럴 때는 말씀원이 들어가는 글자 이걸 초점에 두고 그러니까 부수로부터 추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최하 난이도의 문제죠. 가볍게 보셔도 되겠고 다음 18번 문제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개를 각각 제시하고 한자어로 표기한 형태를 묻는 이런 방식인데 일단은 문맥을 통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첫 번째 그는 적의 사주를 받아 내부 기밀을 염탐했다 해서 사주 적의 사주 자 그랬을 때 불일사 시키다 우리 그 피동 사동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동 시키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글자 이건 좀 친숙할 부분이고 주의 문제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이때 주, 이 글자 전체를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입구자가 사용됐다는 점에 일단 주목하면서 건너가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의 일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기를 해서 간섭. 여기 섭자는 맞는데 그 사이간자를 씁니다. 그러면 마치 의미가 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간섭. 그러니까 뭔가 둘 사이에 끼어든다. 이런 뜻으로 간섭, 사이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주의할 것이 방패간자를 써요. 근데 이 방패간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방패간 그리고 뒤에 섭은 삼수변 쓰이고 있는 이건 뭐예요? 건널 섭이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는 뭐 요즘 그 게임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쉴드 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그 편협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패라고 하는 건 물막이 흐르는 물을 이렇게 막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는 이런 뜻을 생각해 보고 그 방패를 빼내면 물이 쉽게 흘러내리겠죠. 흘러가겠죠. 그런 것처럼 막았다가 흐르게 했다가 하는 그런 역할 이것으로 이 방패간이 가로막는다 이런 의미로 추상적인 의미로 활용된다는 점 이걸 좀 고려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섭이라는 단어는 낱글자 1차적인 의미 그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수사 효과를 이용한 단어죠. 자,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공부해 둘 초점. 그 정도. 다음 19번으로 가면은 자, 문장 속에서 일단 그 도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도금부터 먼저 챙겨가면서 문맥을 쭉 점검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무기는 사정거리가 너무 짧다. 신무기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이렇게 문맥을 좀 잡아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문맥이 대략 무슨 뜻인지를 느꼈다면은 거기에 사용된 글자 이것이 어울리는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무기는 사정거리가 너무 짧다라고 하면은 어떤 쏘아서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그 거리 이걸 사정거리 그러니까 쏠 사자가 쓰여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말 사자가 쓰이고 있죠. 이 말 사자는 우리가 그 단어 획이 많고 글자가 복잡해 보이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우리가 뭐 문법 시간에 그 단어를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자주 만나보게 되는 이런 글자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글자라고 낯선 글자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거 넘어가면은 사건을 조작한 것이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권력을 지나치게 남용한 결과다. 여기서는 특히 마지막 남용 이런 정도에 좀 초점을 둬야 되겠죠. 여기 남자를 보시면은 삼수변이 사용됩니다. 우리 많이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의 시초라고 이야기할 때 뭐 남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었어요. 거대한 강도 그 시작은 아주 소소한 겨우 술을 따를 때 술잔에 물방울이 넘치는 그런 작은 물방울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서 그것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남상이란 말에 이 물 넘칠 남, 그러니까 범람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삼수변이 쓰인 것이고 삼수변을 빼면 이 부분은 앞에서도 한번 지적했던 바 있었죠. 도금으로는 감이라고도 읽히고 같은 운통의 글자로 이야기할 때 초성의 기역이 쓰이면 가장 그 빈도 높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역 대신에 히읗으로 바꾸는. 그래서 감, 람, 함 이런 등의 도금으로 쓰이는 글자죠. 그래서 역시 조금 그 어려운 글자에 속하긴 하지만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로 본다면 친숙한 자주 볼 기회가 많은 이런 글자죠. 그게 챙겨둘 만한 부분입니다. 다음 3번에도 주의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조선시대 의식주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면 민속학 사전에 있는 바로 여기 사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둬봐야겠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사전이라고 할 때 일사자가 쓰이고 있죠. 여기에 말사자가 쓰이는 1번 선택지에 나타난 것처럼 말사자가 쓰이는 경우와 일사자가 쓰이는 경우 두 개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국어사전, 기출문제도 한번 사용된 바가 있었죠. 국어사전이라고 할 때는 바로 단어를 수록하는 책이란 뜻으로 말사자가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사전이 아니라 백과사전. 그럼 백과사전은 말을, 단어를 수록하는 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사의 온갖 일을 기록하는 책 이런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과사전이라고 할 때는 일사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민속학 사전이라고 한다면 일사자를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답사 이 부분에서 밟을 답자 즉 발족자가 쓰이는 글자죠. 발족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구별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라고 할 때 뭐 많이 설명했었던 거죠. 그래서 감. 자, 우선 이 글자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와 이렇게 쓰이는 경우 이게 다르죠. 그래서 입구자가 밑에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 한글 도금에서 감처럼 이렇게 밑에 미음 받침이 있는 이런 글자와 연결을 짓고 그리고 밑에 그 한일 획이 아래쪽에 놓이는 이런 경우에는 뾰족한 획에 초점을 두어서 혹, 국 이런 것처럼 기역 받침 뾰족한 획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바 있었죠. 그 점을 좀 참고해 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이해할 때 이 감이란 부분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 마음심 때문에 요것 때문에 어떤 정서 이런 걸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해하고 여기에 덧붙는 마음심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또 붙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어와 특수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인간의 감정 이걸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특수어 이것으로 서운함 그러니까 이 감정 중에 부분으로서의 서운함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짐승과 구별된다라고 할 때는 일반어 감정 이걸 써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너 나한테 감정 있니? 라고 할 때
너 나한테 뭔가 불만 있어? 너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라고 할 때는 이 마음심이 한번 더 들어가 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그 유의어 또는 동음 이의어 뭐 이런 정도의 맥락에서 주의할 단어들로 많이 해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점검할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20번 문제 넘어가면은 학술지의 규정, 학술지의 규정. 그러면 문맥을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게 그 글자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그래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 부정어 얘기했던 게 있었죠. 부정어 4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일미 하면은 이것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말을 따져서 이미기 안일미 이렇게 대비를 해 보아야만 무조건 막연하게 X가 아니라 시간상 아직 이런 뜻으로. 그런데 옳을 시 그를 비, 옳을 시 그를 비,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했을 때 막연한 X가 아니라 뭐예요? 가치 판단으로서의 옳지 못하다라는 뜻. 이렇게 이런 것처럼 부정어들을 쭉 따져보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서술 초점, 의미의 그 초점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똑바르다, 그렇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다. 이것과 대비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 문맥을 보면은 학술지의 규정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규정. 학술지에 정해져 있는. 그럼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지는 이것으로 다른 거죠. 이 차이. 그래서 옳지 못하다에 대비해서 옳다를 말하는 것과 미지정된 상태에서 확정된 상태, 정해진 상태라는 의미, 이건 분명 다른 거죠. 그래서 글자가 쉽다고 해서 문제가 쉬운 게 아니고 글자가 획이 많고 복잡하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항상 부수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서술 초점을 고려해야 하는 이런 데서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법 구조. 문법 구조라고 하면은 그 얼개, 설계도 같은 그런 짜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구할 구 이건 뭐예요? 뭐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것처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다의 의미죠. 그게 아니라 짜임새를 갖추다의 의미. 얼굴 구자를 써야 되겠고 억다 이걸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짜임을 나타내는 부수. 나무목 여기에 초점을 두면 글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현상, 이것도 또 유의어에서 많이 다뤄봤었던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 글자가 상줄 상자예요. 밑에 조개패가 있잖아요. 조개패가 뭐였어요? 돈이지. 그래서 현상 할 때 앞에 있는 건 달현, 매달현.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하면은 상을 내걸다라는 뜻이죠. 현상공모. 현상 수배. 자, 이럴 때 쓰는 말. 자, 그래서 틀린 부분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문맥을 첫 번째로 살피고 그 문맥에 적합한 의미, 이때 서술 초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게 뭐예요? 반대말과 관련지어서 초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것을 적극 활용토록 해야겠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은 요 20번 문제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주의할 문제예요. 자, 살펴보시고 오히려 21번이 7급 문제임에도 이게 오히려 더 쉽다고 볼 수도 있죠. 4개 단어를 동시에 선택지에서 4가지를 더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몰라도 다른 것이 힌트가 되주는 이런 점에서 오히려 이게 더 쉽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중독. 여기는 가운데 중자를 쓰는 1, 3번과 무골 중자를 쓰는 2, 4번 이것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글자는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중독이란 단어에 어떤 글자 쓸까? 뭔가 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좋지 못한 그런 현상이니까 무골 중자가 그 좀 무게감 있게 이걸 표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치 않다면은 일단 보류하고 뒤를 보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그럼 두 번째 단어는 합리적 결정일까라고 할 때 합리적 결정. 그러면은 뭔가 딱 정하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1번, 2번 짝을 이루고 3번, 4번 이렇게 엇갈리게 짝을 이루죠.
그래서 보통 이제 두 단어를 줄 때도 늘 이런 방식으로 선택지를 배치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삼수변이 쓰인 결정은 뭐예요? 이거는 결단하다, 결단하다. 그래서 결단해서 확정을 하다 이런 뜻인가? 그럼 3, 4번에 쓰인 결은 뭐예요? 실사가 쓰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로 묶는다는 의미. 그래서 연결하다, 맺다. 결혼처럼 맺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이 지점에 오게 되면 첫 번째 단어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3, 4번보다는 1, 2번에 결단할 결, 이것이 더 적합한 글자다. 이렇게 아는 게 조금 더 수월할 듯도 합니다. 다음 첫 번째 단어처럼 세 번째 단어가 똑같이 또 이렇게 1, 3번, 2, 4번 이렇게 짝을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어를 보니까 화가 나고 집중도 못한다. 집중. 자, 그때 1, 3번에는 뭐가 쓰였습니까? 이 글자를 파자에 보면 위에는 새추가 되고 밑에는 나무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뭇가지에 저녁에 어둠이 깔리고 하면은 참새나 이런 작은 새들은 그 포식자를 피해서 안식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복잡한 이런 나뭇가지들에 때로 몰려들어서 모여 있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한 글자예요. 나무목 위에 새추. 나뭇가지에 새들이 쭉 모이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우리가 보기에는 나뭇가지 모이는 것보다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그 전선 위에 새들이 새까맣게 쭉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은 가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몰집이라는 글자입니다. 그에 비춰서 2번, 4번에 쓰인 글자는 뭐예요? 요거는 잡을 집, 잡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집중이라고 할 때는 이 잡다보다는 모으다, 여기에 초점이 있겠죠. 자, 그것으로 그 1, 3번 이렇게 맥을 잡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단. 그럼 여기에는 2, 4번 같은 경우 1, 3번, 2, 4번 이렇게 짝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2, 4번에 쓰인 금은 뭐예요? 이거 보면은 비단. 이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이 금단이라는 이 단어는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그 사찰이나 이런 데 지을 때 석가래 맨 끝부분에 그 채색하는 단청, 요걸 이야기할 때 그 단청의 무늬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요거는 일반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어쨌든 세 번째 단어를 통해서 2, 4번보다는 1, 3번 이렇게 맥을 잡는 게 좀 수월할 듯하고 그 정도에서 중독이든 결정이든 이 두 단어 중에서 더 답을 확정하는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결정이라고 할 때 결정, 여기에는 맺을 결이 아니라 결단할 결단하여 정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점, 이것으로 답을 확정토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22번. 정직함이 유능함보다 중요하다. 이때 요거는 사람 인변이 쓰였는데 사람 인변이 쓰인 건 뭐예요? 바로 우리 자주 소개했던 거 백중숙계가 있죠. 맏아들 백, 둘째 아들 중. 그러니까 이 글자는 종종 사용되는데 숫자로서의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숫자로서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거울 중자 써야 되겠죠. 그 다음 대중 앞에 연설하는 대중, 군중 이걸 이야기할 때는 큰 대자 써야죠. 이건 마주대할 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걸 나타낼 때 쓰는 글자니까 좀 쉽게 구별이 될 듯 하겠고, 다음 3번에 부동산 중개사, 여기에 다시 한번 이 글자가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뭐 팔 사람, 살 사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매개 역할이기 때문에 이때 이 글자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거운 줄자 쓰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집중력의 집, 여기는 앞에 문제에서도 살펴본 바 있었죠. 집중, 그 정도고. 다음 이어서 23번 가볼까요? 여기는 그 문맥적인 의미,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적합한 단어,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괄호의 개수는 그 가의 경우에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이면서 괄호를 두 군데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선택지에 있는 용어들을 보면은 뭐 문식성이라든가 등등 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일상에 많이 쓰이는 단어는 빼고 좀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 그 뜻을 파악하기 쉽고 부수로 연결짓기 쉬운 이것을 우선 골라가면서 소거법을 활용토록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에서 보면 세계 석유 시장의 과로에 주목해야 한다. 과로가 높다는 것은 석유 생산국과 수출국이 소수이고 이들 국가의 석유의 생산과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자, 문맥 정리를 해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걸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막연할 수 있는데 선택지 가보면 세 가지, 편제성, 개연성, 문식성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했으니까 전 세계 중에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편제죠. 그래서 1, 2, 3번, 4, 5번 일단 확실하게 지울 수 있고 1, 2, 3번 편제성으로 제한을 둘 수 있다. 근데 한자도 또 똑같이 다 동일한 글자를 써주고 있어요. 여기에 인변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거 많이 설명했었던 글자죠. 기출문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오른쪽이 도금 역할을 하고 오른쪽에 도금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그 왼쪽에 부수가 붙는 여기서 그 도금 역할 빼고 위에다가 대중머리를 얹는 경우 왼쪽에 지금처럼 인변이 붙는 경우 그리고 요거 말고 책받침이 붙는 경우 그래서 인변이 붙으면은 사람으로서 편 그래서 네 편, 내 편, 치우칠 편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이고 대중머리가 올라가는 이런 경우에는 주간 그래서 책 한 편, 두 편 이럴 때 물론 여기 실사가 쓰이는 경우도 책을 묶는 끈으로 생각을 해서 역시 책 한 권, 두 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받침이 들어갈 때는 뭐였어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두루편이라고 하는 두루라는 이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요 책받침으로 설명드렸었던 부분이죠. 자, 그렇게 대비해 볼 만한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가는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나는 생각보다 조금 단어 선택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를 통해 1, 2, 3번 정도로 범위를 한정했다면 두 번째 나는 일단 나중에 순서를 밀어두고 다나 라를 먼저 푸는 이게 더 쉽지 않을까.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다가 좀 편한 사람도 있고 라가 먼저 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단 거기 먼저 보도록 하죠. 다는 최근 한국 드라마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는 자극적인 흥미에 치중한 나머지 허황되고 몽상적인 인물과 사건 설정으로 인해 드라마 속의 이야기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납득할 만한 과로가 현저히 파괴되었다는 사실. 자, 바로 괄호 앞부분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납득할 만한 과로 이렇게 해놓고 1, 2, 3번에 들어있는 단어를 보면 문식성, 개연성 여기서 거의 뭐 개연성이라는 단어로 딱 정해질 수도 있죠. 한자의 차이가 아니라 한글로 된 단어만 보고도 이미 윤곽이 드러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에서 개연성을 잡았다면은 답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고 다를 모르는 상태에서 라를 먼저 본다면 최근 A 방송국에서 방영된 전염병을 소재로 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메르스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었는데 그 적절한 보도 시점 때문에 괄호를 칭찬해 줄 수 있다. 그 적절한 보도 시점 때문에 적절한 보도 시점 그리고 1, 2, 3번으로 가보면 맨 마지막에 개연성과 시의성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여기 시의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가 1번이 지워지면서 2, 3번으로 줄어드는, 즉, 첫 번째 단어 정한 뒤 네 번째를 먼저 본다면 2, 3번으로 괄호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 정도에서 문식성과 개연성이란 두 단어를 나에 놓고 다에 놓고 순서를 확인해 보는 이런 과정에서 답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대체로 순서대로 많이 보기 때문에 가가 확정된 후 다를 보는 이런 정도에서 답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문식성 같이 조금 좀 생소한 이런 단어가 쓰이기는 있으나 한자의 적절성 여부를 묻지 않고 단어 선택 자체만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쉬운 문제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단순 해독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능력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24번. 한자의 도금이 옳지 않은 것. 자, 도금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건 아주 옛날 스타일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단순 암기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 문제가 단어 배열도 그렇지만 특히 옛날식 문제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4번 선택지에 있습니다. 4번에 보면은 두 번째 단어에 행렬, 항렬 두 가지로 도금될 수 있는 경우 이것을 항렬이라고 읽는 경우를 제시를 했어요. 거의 뭐 한 20년도 더 지난 그런 시점에 7급에 출제됐을 때는 이것을 행렬이라고 도금한 걸 제시하고 틀렸다 이렇게 채점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출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문맥을 줘야 됩니다. 문맥이 주어지거나 뜻풀이가 제시가 되거나 그래야만 문제가 성립이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던져놓으면 행렬로 읽어도 되고 항렬로 읽어도 되고 그거는 전주자의 쓰임이기 때문이죠. 나머지 단어들도 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출제돼 왔던 그래서 전주자 공부할 때 꼭 챙겨보는 우선순위 단어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에 잘못 읽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날인을 누린이라고 잘못 읽는 이 날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찍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문 날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질곡 이것도 역시 출제 많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아련 요 볼견자로 쓰일 때와 나타날 현자로 쓰일 때 이거는 화살표로 방향을 통해서 설명했었던 바 있었죠. 그리고 균열 같은 경우에 토질균으로 쓰이는 경우와 또 거북 귀 그리고 구라고 읽히는 이런 여러 가지 도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누설도 누세 이렇게 출제하는 형태가 있다는 점도 좀 살펴둘 부분이고 5번의 효시 역시 아까 남성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어떤 일의 시초 이런 것들로 많이 쓰이는 단어죠. 또 세도 이것도 살도라고 틀린 도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전주자에 기반한 도금 문제였습니다. 다음 25번 상대되는 의미 여기서 도금만 해도 거의 알 수 있는 그래서 실소 그리고 소살 눌변 능변 그 정도 읽으면 이게 제목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상대되는 의미, 반대되는 의미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것이죠. 희박하다, 하다를 붙이는 게 자연스럽죠. 희박하다, 농후하다, 농도가 아주 옅은 것과 짙은 것의 대비. 그리고 곤란, 순탄, 곤란하다, 순탄하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1번이 반대는 아닌 이런 경우로 서로 다른 상황을 나타내긴 하지만 반대는 아닌 이런 정도에서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26번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그래서 방향이 어떤 쪽인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25번의 경우는 반대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26번은 지시문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를 읽어가면서 그 윤곽을 잡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번의 광정, 확정 그래서 광정, 광 이거는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바르다. 그래서 어떤 정할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리폼. 거기에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호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둘레 또는 크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널리
바로잡아 고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확정. 다음 두 번째 부상 도울부예요. 도울부. 그리고 요 상자는 위에 똑같은 모양이 3번 쓰이고 밑에 나무목이 들어간 바로 뽕나무 상자가 되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것은 그 비유로 사용된 이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부상이라고 하는 건 도울부라는 글자가 이렇게 떠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뽕나무상, 뽕나무는 왜 나오는가 싶은데 되게 그 집 마당 앞쪽에 이렇게 뽕나무들을 심어두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뽕나무 가지 사이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 이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곳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함지 역시 이 함자 보시면은 입구자가 밑에 있는 글자죠. 그러니까 함이라는 도금 받침의 미음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연못지자가 쓰이고 있는데 이 함지는 바로 해가 잠기는 연못이라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곳과 해가 잠기는 연못, 그럼 일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을 나타내는 것과 서쪽을 나타내는 것, 해가 뜨는 곳, 해가 지는 곳 이렇게 해서 반대되는 이런 뜻을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상, 비방, 그리고 네 번째 갈등, 알력, 이 3, 4번을 보면 이것이 유의관계에 있다는 점이 쉽게 드러나죠. 유의관계. 특히 네 번째는 알력.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으로서도 또 많이 중시해야 될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알력에 보면은 두 글자 모두 수레차가 쓰이고 있는 부분에 마킹 해줘야 되겠죠. 알력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바로 두 개의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삐거덕거림, 이것을 알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사물의 의미를 인간사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 뭐 부서 간의 알력 또는 직원들 간의 알력 이런 표현으로 쓰이죠. 그래서 갈등이라는 뜻과 같이 그래서 3, 4번이 유의관계에 있다는 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 중 어느 게 다를까 이걸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광정, 확정 이거는 널리 바로잡아 고치다라는 의미로서 유의관계에 있다는 점에 해당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2번도 쉽지 않아요.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상, 함지 이것 중에서 바로 그 해가 떠오르는 곳과 해가 지는 곳 정도를 알아내는 이게 조금 더 1번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서 3, 4번 두 개가 이미 비슷한 것이고 2번이 반대되는 것이다. 이걸 잡아내면 상대적으로 1번을 고를 수 있고 또 2번이 뭔 뜻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1번이 좀 비슷한 관계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잠정적으로 2번이 상대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고르는 정도에서 큰 어려움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낯선 이런 단어가 두 개 선택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험생들에게 느껴지는 난이도는 중상 정도 난이도로 다가왔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챙겨볼 일입니다. 특히 낱글자의 뜻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는 수사 효과가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 쓰이는 이런 단어들에 관심을 두어야겠습니다. 27번 넘어갑니다. 여기는 전부 이 7급 문제 답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모두 다 순화 대상의 어휘들이에요. 일상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지나치게 어려운 말 또는 일본식 한자말 이런 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화를 권장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어쨌든 한자 문제로서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썼던 것인데 자 1번에는 작가는 작품으로 말할 뿐 그 밖의 것은 모두 최언에 불과하다. 여기 요 최라는 글자 혹을 이야기합니다. 혹. 그러니까 뭐 손등에 피부 조직이 이렇게 붉어져 올라오는 혹 이걸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으로 군더더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되는가 하면은 고전문학. 고전문학에 보면은 그 굽이 전승되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그런 것들이 문자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 수록되는 채록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죠. 무슨 이제 고려 시대에는 한자로 체록이 됐던 그런 선리가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그 문학 그 장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이때 입말을 문서로 적어내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입으로 말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자 이런 것들과 같은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최언이라고 설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문학 공부하는 과정에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말은 아니다. 그래서 군말로 순화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한학의 온축, 싸우다, 쌓다, 모으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학의 온축. 세 번째는 그의 치밀한 성격을 야기하였다. 근데 야기라는 말은 무엇인가 일으키는 것, 이끌어내는 것, 발생시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작 활동을 오래도록 한 일은 그의 치밀한 성격을 야기하였다. 이 문맥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1, 2, 4번에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이런 어려운 한자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어렵기도 하고 또 좀 불필요한 출제다 싶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작 답이 되고 있는 3번에는 상투어가 되어서 되도록이면은 순화하면 좋은 이런 단어다라고 권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야기하다, 일으키다 정도로 쓰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시문 안에 뭐 다음은 일상에서 그 멀어진, 그래서 순화 대상의 표현이다라는 걸 전제해주고 이런 문제를 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단취. 여기 둥글단자가 쓰였죠. 그래서 여기 앞에 가족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둥근 원을 그리듯이 가족이 옹기종기 모이는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둥글단, 몰, 취. 다음 28번, 또 도금 문제로서 전주자를 기반에 둡니다. 그래서 1번에는 부활, 그리고 부명이 아니라 복명이라고 다르게 읽어야 하는 경우고요. 낙원, 낙승, 그리고 강등, 하강. 이거는 또 그 내릴강이라고 쓰이는 건 말고 항복할 항이라고 쓰이는 바가 있죠. 역시 전주자에서 공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4번에는 솔과 율 이렇게 읽히는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9번, 한자의 도금. 기억에는 결제, 이걸 뭐 하도 많이 설명해서 30변에 쓰인 건 뭐예요? 건널제, 이가 되죠. 건널제. 그리고 결제할 때 이를 쓰는 경우는 해할제 밑에 옷의에 초점을 두고 몇 번 설명했던 바 있었고, 니은 보세요. 화상이라고 했는데 스쳐 지나가지 말고 글자를 잘 파자해 보면 맨 밑에는 두 손밭들 공에 있고 맨 위에 풀초가 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죽을 사자 눈에 들어오죠. 화장이죠. 그리고 디귿, 묘사가 아니라 모사. 물론 그 성대모사, 성대묘사 이걸로도 또 단어 차원에서도 많이 주의할 것으로 꼽는 이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9번은 기역, 니은, 디귿 차례대로 다 빼고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골라야 되는 문제고요. 자, 30번 문제 하나 더 봅시다. 나이 표현법이 제시됐는데 1번에 62세 화갑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는 이 화라는 글자를 파자, 글자를 쪼개면, 예를 들어 맨 위에 풀초 머리를 보세요. 풀초 머리 같은 경우 보면은 파자 하면은 열십자가 두 개인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맨 밑에도 열십자가 있고, 그래서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쪼개면 열십자가 총 6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0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와 지지 12개, 이것이 홀수끼리 짝수끼리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킬 때 전체가 총 60개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60이 지나고 61이 되면 맨 처음에 시작됐었던 갑자년, 이것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되돌아간다, 갑자년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해서
환갑, 갑자년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해서 회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 글자는 파자를 통해서 열십자가 6개가 나오기 때문에 60개의 풀코스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요 환갑, 회갑 요것과 똑같이 61세를 나타내는 이런 글자로 쓰게 됩니다. 열십자가 6개라고 해서 육순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환갑입니다. 다음 3, 4번은 서로 맞바뀐 거죠. 이것도 역시 파자로 한자 기본 상식으로 공부 시작할 때부터 설명드렸던 글자입니다. 흰백자 같은 경우는 100, 백자에서 맨 위에 한이를 뺐기 때문에 100-1, 99세 이렇게 썼던 거고 4번에 제시되어 있는 미수, 이 쌀미자는 파자 위에 점 2개를 8, 8 그리고 가운데 10, 그리고 밑에 있는 획 2개를 다시 8, 8 위에서 아래로 88 이렇게 읽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것들에서 2번을 답으로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나이 표현법도 기본 상식, 한자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한자라는 점에서 꼭 챙길 항목입니다.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 끊었다가 다시 31번부터 이어가겠습니다.